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오늘 마감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건수만 6천 건이 넘는 등 성과도 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여순사건 피해자 700여 명의 명단이 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에 접수됐습니다. 여사연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3자 신청 규정에 따라 마지막 피해자 명단을 접수한 겁니다.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자식이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몰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20여 년 동안 조사해온 명단과 기신청된 명단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빠진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약 900여 명을 찾아내서 오늘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건수는 모두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 기록과 수용자 기록 등 공적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시행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여순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그동안에 좀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제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이제 연좌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좀 반전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 속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건은 150여 건에 불과해 진행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순사건 피해자 수가 최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접수자 수는 전체 35% 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기간의 연장도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령,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직권조사의 실시 등도 요구됩니다. 이 밖에 각종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더욱 큰 의미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정부와 함께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가 더 많이 고민하고 활발한 소통과 제안의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네, 이렇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조만간 도의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나 생존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언제쯤 통과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연좌제나 이런 것으로 취업 제한이 있었고 생활 태진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는 물론 유족에게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의 생활 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와 희생자 인정 비율, 추정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한 해 필요한 예산은 60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회에 여순 특별법을 재개정시키고자 하는 촉구와 독려의 어떤 목적을 전문가들도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전남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것인지 타 시도나 해외 거주자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나 유족이 대다수여서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5년 동안 어떻게 되면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 일정 기간 유보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이 희생자 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설 연휴 전남의 섬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부터 5일간 연안 여객선 특별수송과 방역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도내 52개 항로에 여객선 2척을 추가로 증선해 모두 74척을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160차례 늘려 2,410회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1만여 명, 차량은 약 3만 5천 대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백리 섬섬길 여수 화태 백야간 도로가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전 개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 백야간 해상교량 4개소를 포함해 총 연장 12.9km의 도로 건설 공사를 위한 올해 국비 671억 원이 반영됨으로써 2027년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전까지 화태 백야 양방향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4월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예산 확보와 보상 지원, 민원 해결 등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토지 매입 관련 소식입니다. 목포시는 공적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들을 우선 매입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건물의 상태를 보면 활용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혈세를 들여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8년 지어진 목조 창고 건물입니다. 전체 167제곱미터 면적 중 3분의 1가량은 부분적으로 2층으로 된 구조입니다. 앙상한 나무 기둥이 서 있고 철거된 슬레이트 지붕 자리는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교체되어야 할 자재를 의미하는 가위표가 새겨진 나무 기둥들이 수두룩합니다. 썩어가지고 다 그런 썩은 것들 때문에 이제 보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물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죠.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건물에서 몇 프로가 지금 쉽게 말해서 저기 남고 몇 프로 정도가 바뀐다라고? 50대 50이죠. 이 창고 건물을 목포시는 왜 샀을까? 인근에 다른 등록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특히 창고 건물의 원래 구조가 잘 남아있어 매입했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모자 갤러리로 사용하다 보니 그 뒤쪽에 모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건물 속을 뜯어낸 보수공사 업체 측은 건물이 수십 년간 수차례 보강 공사들이 이루어졌었던 곳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상 원형이 훼손된 건물에 목포시가 말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 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정도 된 거. 이것도 한국에서도 복원을 좀 많이 하긴 했어. 사용하는 과정에서요? 이 건물을 보수 정비하는 데 쓰는 예산이 이 건물을 사들이는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목조 창고 건물을 목포시가 매입한 가격은 1억 7,400여만 원. 그런데 전기, 정비공사에만 2억 9,500여만 원, 매입가 대비 170%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공간 목포시 매입 건물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건물을 사는데 45억 원을 쓴 뒤 또다시 고치는데 38억여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좀 조급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또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전적 의미로 근대는 1876년 개항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시기. 하지만 목포시가 매입한 건물 절반가량이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건립된 것이어서 목포시가 애써 근대의 옷을 입히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군에는 365일 연중 무휴로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흥읍 터미널 입구에 있는 화신 약국을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고흥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과 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국입니다. 화신약국은 올 1년 동안 연중 무휴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며 의약품 조제와 처방에 대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미래가 달린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시작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고 각 지역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가운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미래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빅그린 산단 근처에 100만 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국토부의 현장 실사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0군데 정도를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제조업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지역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송 공약과 맞닿아 있고 기아차 등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미래차를 집약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광주를 조성해 나가겠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미래차 국가산단과 달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화단지 지정평가 항목을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앵커 기업이 있어야지만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광주에는 엠코를 제외하면 앵커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이 더 유리한 상황. 광주시는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 등에 AI 기반이 마련돼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맞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기업이 존재해야만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받는 데 유리한데 그런 점이 없긴 합니다만 반대로 AI 기반이 만들어지면 특화단지를 지정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돼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한 법도 광주 전남에는 한 줄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